여러분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면 인식하니까 이제 실명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몰래 쓰던 휴대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해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해지가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국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검은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검은 아이. 검은 아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헤이 하이즈라고 그래요. 헤이 하이즈. 검은 아이. 블랙 차일드. 이게 무호적자인 거예요. 무호적자. 중국에 많으면은 1억까지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최근에 발표한 것은 1300만 정도가 있다고. 보통 3000만에서 5000만까지 되지 않겠느냐. 중국에서 어떻게 1300만이라고 통계를 잡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1300만으로 이야기가 되고 최대 1억까지 3000에서 5000만까지 보기도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도 이야기라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이충근 박사님도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1억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호적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숫자를. 호적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냐면 중국이 제가 그 전문 시간에 중국 휴대폰 해지가 2020년 1월 달하고 2월 달에 2100만 명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의 중국 통신사에서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2100만 명이 해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모론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휴대폰 낼 비용이 없다든지 혹은 휴대폰을 사용할 당분간의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해지를 하고 다음에 다시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모론이죠. 두 번째가 정말 음모론이 될 수도 있는 그 후한 폐렴 사태에서 지금 중국에서 사망률이 한 4몇 % 되고 전체적으로 3,300명 정도 3,500명 정도 그렇게 가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다. 이탈리아에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고 그 사망률도 10%가 넘어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축소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중국이 그 우한폐렴의 발원지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공산당의 수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 근거로 우리는 우한폐렴 사망자라든지 확진자가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축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통계 조작이 원체 중국에서는 심하고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중국이 축소시켰을 것이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일, 한 2달 정도 그 전에 벌써 그때부터 중국에서 사망자가 벌써 5만 명 이상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떤 것이 음모론인지 중국에 대해서는 참 가늠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나와 있는 휴대폰 해지 2천만 명 이상 2달 동안에 1월 2월 동안에 3월 통계가 되면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그 사망자 수가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한번 왜 그러면 휴대폰 가입자가 해지가 그렇게 많이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중국에서 지금
휴대폰 가입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휴대폰 가입자 숫자가 줄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12월 1일부터 휴대폰 가입자에 대해서 안면 인식 있잖아요. 안면 인식을 의무화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10월달 정도 돼서 예고가 떨어진 거예요. 발표가 떨어지고 시행이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옛날에 휴대폰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하고 실명 확인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휴대폰 가입하려고 하면은 신분증하고 실명 확인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12월 1일 날 이전에는 그런데 12월 1일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되겠죠. 신분증하고 실명 확인은 기본 하는 대로 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얼굴 스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안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이 꿈꾸는 그런 사이버 독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당이니까 유튜브 통제하듯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발표를 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12월 1일 날 시행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 있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대포폰이라든지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연변에 이런 연변 사투리를 쓰면서 코미디 소재로도 개그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그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범죄에 활용이 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실명제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면 인식을 하면 그 실명제가 강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강화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아주 집착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얼굴 인식 기술 국가 표준 업무팀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중국 기업하고 같이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 기업이나 정부나 중국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1984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조지 오웰의. 조지 오웰이 좌파였지만은 1984를 통해서 좌파 전체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 사회주의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나름대로 좌파가 생각하는 그 이상주의 국가라고 할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두운 아주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자처럼 그 모형처럼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하고 정보기술하고 이 두 가지죠. 과학기술하고 정보기술을 엄밀하게 유사하지만은 약간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정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탱크 만들고 기차 만들고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밥솥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이런 것도 과학기술이지.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정보의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사람의 정보, 이게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정보를 지키지 못하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거든. 이 정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보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통제를. 1984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의 댐댐이까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본성까지도 국가가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빅브라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애정성이죠. 애정성이 그 사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이러잖아요. 빅브라더는 너를 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게 정보에 관한 거죠. 정보. 우리의 정보를 계속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났는지, 누구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하는 정보들이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다 국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는지, 또 내 만난 사람이 누군지, 그런 까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역할을 또 함께 하겠죠. 그런 것을 꿈꾸어서 그런지 이게 중국에서 발표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이 된 거예요. 휴대폰 실명제 가입이죠. 뭐 스팸 문자라든지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가 근절되는데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근데 이거 하고 그러면은 휴대폰 가입자들이 해지한 거하고, 가입자가 해지 2천만 명이 1, 2월 달에 해지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관계라든지 인간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보다 더 관계가 밀착한 것이 인과관계지 않습니까? 뭐 인과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상관관계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입이 어려워졌잖아요. 사실 대포폰이라든지 남의 폰을 쓰기가 그렇고,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 가입자하고 대포폰을 쓰는 사람하고 별 상관이 없었는데 그냥 대포폰만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대포폰 쓰기가 어렵잖아요. 대포폰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지어지는 거죠. 가족이라든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대포폰을 쓸 수가 있겠죠. 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내 폰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뭐 우리 같으면은 인감 도장 받듯이 내가 그 사람한테 휴대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대포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대포폰이 확 줄어버리겠죠. 얼굴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미리 가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리 가입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해지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해지를 안 하려고 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하기가 힘들겠죠.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게 정가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거죠. 기존의 고객들은 해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숫자는 잘 줄지 않을 거예요. 이 현상만 볼 때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하기가 힘이 드니까 숫자가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2천만 명이면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했을 때 정부 아니면 증가하고 감소를 계산했을 때, 산수를 했을 때 그게 너무 많이 감소한 거 아니냐. 2천만 명 같으면은 중국에 지금 한 15억 명 정도가 휴대폰을 쓰고 있다. 아마 그 정도로 추산이 될 거예요. 한 4년 전에 13억이었거든요. 휴대폰 보유 그 대수가. 그러니까 가입이죠. 가입이 13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인구 13억일 때. 지금 14억 4천만이거든요. 19년도에. 그러면 아마 15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상 되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2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가입자들은 해지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할 거고, 새로 가입자들은 가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러면 2천만 명이 어디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지금까지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대포폰을 쓰는 사람들이 해지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참 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 휴대폰을 맡겨야 되니까. 내 휴대폰을, 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당사자 아니면은 휴대폰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 확인을 얼굴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사자에게 대포폰을 쓰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남 모르던 사람한테 범죄 용도로 아니면 그 사람도 모르게 개통이 된 자기 명의로 남이 개통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번호 검색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또 나왔는데 중국에서 그게 번호 검색을 통해서 자기 명의로 개통된 그 다른 사람 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쓰고 있는데 남이 내 이름으로 대포폰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휴대폰을 쓰고 있은 거예요. 서울에서. 야, 좀 어떻게 만들었을까? 위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 또 그렇게 해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범죄에 이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지를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한 사람이 휴대폰을 5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번호를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통해서 뭐 휴대폰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 외에 범죄 목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해지가 된 거죠. 이것도 정책적으로 나왔어요. 12월 1일부터 안면 인식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다른 휴대폰 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됐어요. 요거 정책하고 함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면 인식하니까 이제 실명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몰래 쓰던 휴대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해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해지가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국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검은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검은 아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헤이하이즈라고 그래요. 헤이하이즈. 쯔라고 해도 되고 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흑핵자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룡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흑룡성이잖아요. 그 헤이가 흑이지거든. 흑. 헤이 하이즈. 하이 그게 핵이에요. 핵. 여러분 핵 있죠. 핵. 그죠? 핵 우리가 중심 핵 분열할 때 그 핵 있지 않습니까? 그 핵이거든요. 코어 핵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핵 아들 자자거든요. 흑핵자. 검은 아이 이런 뜻이랍니다. 그게 검은 아이. 헤이 하이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호적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중국 호적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이 헤이하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검은 아이, 블랙 차일드. 그러니까 블랙 차일드 이렇게 하면 검은 아이입니까? 이게 무호적자인 거예요. 무호적자. 중국에 많으면은 1억까지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최근에 발표한 것은 1300만 정도가 있다고 보통 3천만에서 5천만까지 되지 않겠느냐. 중국에서 어떻게 1300만이라고 통계를 잡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1300만으로 이야기가 되고 최대 1억까지 3천에서 5천만까지 보기도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도 이야기라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이충근 박사님도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1억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호적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숫자를. 호적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냐면 중국이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인구가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산하 제한 정책을 한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데 박정희 또 우리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박정희는 권고 수준이잖아요. 독재라 사도 중국 독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이것을 처음에 권고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1978년인가부터 권고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권고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1982년도부터 9월달인가부터 강제조항을 만들어버려요. 강제조항을, 법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아예 호적에 등록을 안 시켜줘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법에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가 한 아이만 낳도록 한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만 여자아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부가 한 아이라고 해도 되고 한 여자가 한 아이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또 새로 가정을 이뤄도 이 여자가 한 아이로 출산을 했으면 출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쓴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여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노동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일을 하는 데는 힘드니까 첫째 아이가 여자일 경우에는 호적에 등록하고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낳았는데도 또 딸이다 그러면 더는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둘만 이 집에는 호적에 올릴 수 있고, 첫째가 아들이다 하면 두 번째는 A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당, 여성 하나당 애 하나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책을 어긴다, 하나를 더 낳았다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때렸답니다. 그 1만 위안까지 때렸다 하는데, 하나를 더 낳았을 경우 1만 위안이 농촌에서 한 달을 벌면 한 5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벌 수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은 한 30배 가까이 30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낳으면은 거기다가 더블로 2만 위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애를 셋 낳으면은 파산까지도,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벌금은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혹하게 엄중하게 처벌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호적에 감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애를 놓고도 애를 키우긴 해야 되잖아요. 키우긴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정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청강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글자는 알아야 먹고 사니까 글자는 읽고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에도 정식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 청강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는 청강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블랙 차일드라고 이야기라는 이 검은 아이들은 최고 학력이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 그것도 정식 초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청강생 초등학교 졸업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호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호적이 없으니까 범죄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눈물이죠. 중국의 눈물인데 한 1300만, 최소가 1300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식 집계해가지고 1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무조건 많은 거예요. 무조건 많으니까 3천만, 5천만, 1억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데 그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호적이 없고 하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다 하층민으로 그냥 노동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모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통장도 못 가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돈을 많이 내가지고 호적을 가입해라 하면은 호적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좀 돈 있는 사람 집안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력으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림자 아이들, 검은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헤이하이츠인 거예요. 이 헤이하이츠.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호적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가지고 무슨 회사 이런 데는 못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말고 이름 없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부모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낫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나은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형제들을 통장을
빌려서 쓴다든지 그 이름을 빌려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보다는 형제가 그래도 조금 멀고 하니까 형제하고 사이가 좋으면 또 괜찮은데 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헤이하이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휴대폰을 갖다가 실명제를 강화를 해버리니까 강력하게 신분적 위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적 위조가 안 통해요. 남의 신분증 갖고 가서 사진 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휴대폰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제 휴대폰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얼굴을 스캔해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버리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구축을 해버리니까 이 헤이하이츠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휴대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해지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2대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러면은 한 대는 해지하겠죠. 내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대포폰을 하나 갖고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폰 하나 갖고 있다 대포폰을. 그러면 거리가 먼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폰을 맡길 수 없는 사람, 그 폰은 해지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하이츠 문제가 이번에 음모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2천만 명 휴대폰 해지자 2달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마침 그런 거죠. 지금 저도 막 이불을 안 덮고 잤더니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니까 막 기침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열은 없어서 다행인데 기침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생활해야 되는데 옷을 조금 얇게 입었더니 이제 날씨가 좀 괜찮아질런가 해서 그랬더니 추운 거예요. 아직 밤에는.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우한폐렴이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택배 아저씨를 잠깐 아저씨도 마스크 쓰고 나도 마스크 쓰고 좀 멀리서 봐도 아이고 내가 기침하고 하니까 내가 우한폐렴 걸렸나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런 것처럼 딱 이게 우한폐렴하고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라는 말 알죠 여러분? 딱 이렇게 시기적으로 12월 1일부터 이게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도록 휴대폰 실명제를 강력하게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강화를 했는데 이때하고 맞물려서 우한폐렴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중국에서 이 개인들을 통제를 하려고 해서 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을 하늘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억측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시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책을 12월 달에는 잘 몰랐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월 달, 2월 달,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이게 휴대폰 실명제라는 것이 대포폰을 사용할 수 없고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인식되고 또 헤이하이츠라든지 검은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리가 먼 사람들의 폰들을 해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폰 사용자들이 해지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능성처럼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렵고 하니까 휴대폰을 해지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제활동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휴대폰이라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휴대폰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이하이츠 때문에 이번에 2천만 명 정도 해지한 실명제가 강화되면서 이 실명제로 사용하기 불편한 그러니까 대포폰 같은 경우 헤이하이츠 아닐 때도 대포폰이 있겠죠. 이 한 사람이 1개 이상 그러니까 5개까지 가질 수가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해지된 것도 있을 거고 실명제 강화 때문에 또 하나는 헤이하이츠들이 가지고 있던 폰들이 대거 해지가 되면서 또 최소한도로 헤이하이츠들이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산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참 해외 하이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공식적으로 130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그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 인구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좀 가정을 하면 서울 경기도 있는 사람들 정도가 호적이 없고 무호적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청강을 해가지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그래도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한 아이들은 그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중국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부가 무섭죠. 정부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국회를 갖다가 이거 입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저 정당이라는 게 공산당이라는 것이 산하제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1982년도에. 그게 20년 이상 갑니다. 여러분 2002년이나 돼야 2명까지 허락을 합니다. 부부 당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20년을 간 거예요. 20년 동안에 호적의 아기를 하나밖에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태어난 아이들은 검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 이야기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음모론을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 사망자는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들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닐 거고 해외 하이츠의 영향 그리고 대포폰들이 대거 해지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이번에 12월 1일부터 안면 인식을 반드시 스캔하도록 안면 인식을 스캔하도록 이게 안면 인식 기술 국가 표준 업무팀이 따로 있어요. 이 업무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진리성이라고 할까요? 애정성하고 거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1984에서 진리성이라고 하면은 막 거짓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왜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애정성이라는 것은 고문과 협박과 사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을 주로 애정성에서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1984에서 나오는 애정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정성. 그렇게 해서 Big Brother is watching you 이런 거죠. 보고 있다 너를. 감시하겠다는 거죠. 네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지켜야 되잖아요. 정보를 지켜야 우리 자유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정보가 뺏기면은 우리 자유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정보를 국가가 최소한도로 적게 알 수만 있다면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좋죠. 근데 이 범죄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 문제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저게 독재의 수단이거든요.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사이버 독재 감시국가 1984의 빅브러들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영사라고 말하는 영국 사회주의 같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 중국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독재하기 좋은 나라.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대포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을 스캔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인민에 대한 정책을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666이라는 그 적 그리스도 제국하고 이 사이버 독재라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적 진보에 있어가지고 정보기술이거든요.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좋은 것도 있는데 역으로 내 정보가 국가에 제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독재로 갈 때는 그러니까 정말 독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합리주의자들은 다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이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더 가혹하게 파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그 한편으로는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철학 아닌 철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또 그 되지 않습니까? 정보의 발달도 마찬가지. 정보의 발달이라는 것은 전쟁은 아닌데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거의 파멸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핵무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정보의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핵무기처럼 잘못 이용되면, 독재에 이용되면 인간의 그 인권이라는 게 핵폭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정보가 고스란히 정보에 의해서 내가 통치가 되면은, 내가 뭘 하든지 다 알게 되면은 빅브라더처럼 1984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국가를 만들 때에 그 인권 있잖아요. 천부인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 평등, 박애, 이거는 물론 프랑스에서 한 거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에게 있는 자유 있잖아요.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정보가 뺏기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데모도 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게 적그리스도 제국이잖아요.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거죠. 지상에 오실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지상의 왕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사이버 독재를 한다. 표를 통해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하이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모론 2천만 명이 해제한 거, 휴대폰 해제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다. 우한폐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과 우한폐렴을 연결짓는 것은 이게 정말 음모론이다. 음모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